저희 네. 그럼 넥스트JS 1 주차 발표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된 두서나입니다. 이제 강의를 기반으로 발표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 실습 위주로 발표를 할지 아니면은 제가 요번 주에 배운 거를 메모한 내용을 공유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이나 이제 공식 문서를 살펴본 내용이나 적용해 본 내용을 공유를 하는 거를 테스트 겸 먼저 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고, 만약에 이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고 하면은 실습 위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앱 라우터에 관한 내용이 이번 강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넥스트.js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일 기반 라우팅이고요. 그래서 아 서버 컴포넌트는 이제 서버에서 렌더되고 이제 HTML로 변환되어서 브라우저에 전송이 되고, 페이지에 처음 방문하면 백엔드에서 페이지를 렌더링해서 보내주지만 이후에 페이지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업데이트돼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처럼 자바스크립트 아 리액 기존 리액트처럼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식 문서의 레이아웃 관련 링크이고요. 앱 폴더에 앱 폴더 루트에 이제 layout.js 파일이 필수로 필요하고, 그리고 HTML과 바디를 필수로 가져야 한다는 점이 공식 문서에서 봤고요. 그리고 헤더가 아니라 헤드가 없는 이유는 레이아웃 TD는 D 메타데이터 객체를 사용해서 넥스트.js가 헤더를 만들기 때문에 헤드는 없지만 HTML과 바디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웹페이지의 포장지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첩 구조로 이루어지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루트 레이아웃이 항상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 중첩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루트 레이아웃은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으므로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할 코드가 있다면은 루트 레이아웃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된 이름의 파일들을 공식 문서에서 한번 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봤을 때 이제 디폴트 JS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활성 상태를 복구할 수 없을 때 폴백을 렌더링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error.js가 있고요. 예상치 못한 오류를 잡아낼 때 사용하는 error.js나 아니면 로깅 도구를 통합하는 instrumentation이라는 JS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주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주로 보던 파일은 에러 레이아웃 로딩 미들웨어 나 파운드 페이지 라우트 요렇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봤던 파일을 살펴보자면 이제 템플릿 JS 같은 경우에 각 자식의 레이아웃이나 페이지를 랩핑해서 내비게이션 자식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하고요. 요거를 저희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죄 죄송합니다. 그래서 에러 JS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우저의 오류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그럼 맨 위에 이제 유즈 클라이언트라고 작성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여야 하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오류를 캐치할 수 있고, 에러 객체와 리셋 메소드를 매개변수로 가집니다. 그래서 에러를 핸들링할 때 에러 바운더리 컴포넌트를 리액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걸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에러 JS 같은 넥스트.js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각 페이지에 따라서 에러 처리 로직을 추가해서 각각 다르게 페이지마다 처리를 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더 친숙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js에서 라우트 설정 같은 경우에 기존에
리액트 라우트 돔 같은 경우에 동적 경로랑 정적 경로가 겹쳤을 때 이제 순서에 따라서 경로가, 네, 경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동적 넥스트.js에서는 이게 겹쳤을 때 정적 경로를 우선적으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파일 기반 라우팅이기 때문에, 네, 폴더 위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지 임포트 같은 경우에는 음 블러 데이터 URL 같은 넥스트JS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컴포넌트의 속성 중에 하나인 블러, 잠시만요. 플레이스홀더 블러 같은 속성을 사용할 때 저희가 블러 데이터 URL이 필요한데요. 이 블러 데이터 URL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이 블러 데이터 URL에 들어가는 베이스 64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이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미지를 임포트 했을 때 요렇게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객체의 속성을 살펴보면 블러 데이터 URL with height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이렇게 임포트한 버거를 바로 입력을 하고 placeholder blur를 설정을 하면, 원래는 요렇게 명시적으로, 네, 들어가야 하지만 여기에 버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버거 객체에 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블러 효과가 잘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S 모듈 같은 경우에 이제 CSS 모듈을 지원하니까 잘 활용해서 컴포넌트 모듈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테일윈드를 요즘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듈 CSS와 CSS 모듈과 비교를 해 보면은, 모듈 같은 경우에 클래스명을 로컬 스코프로 제한을 하고 충돌할 위험이 없고, 이제 공통 스타일을 모듈 단위로 관리를 하기에 아주 좀 좋은 CSS이고요. 그리고 밑에 유틸리티 클래스 테일윈드 같은 경우에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클래스명이 길어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스타일 관리가 따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쓰시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와 스타일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4강 저희가 이번 강의 섹션 중에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104 강인데요. 이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비교에 대한 내용이었고,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는 서버에서만 렌더링되는 컴포넌트이고, 네, 리액트의 내장 기능이지만 현재는 넥스트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 또 SEO에도 장점이 있는데, 검색 엔진이 소스 코드에서 완성된 콘텐츠를 바로 볼 수가 있어서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에서만 작동 가능한데, 이 코드 어떤 컴포넌트에는 유즈 서버를 붙이고 어떤 컴포넌트에는 유즈 클라이언트를 붙여야 하냐를 기준을 보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특정 동작이나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하는 기능 같은 게 있을 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가 스크롤될 때 특정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의 상호작용에만 반응하는 이벤트 핸들러, 아니면 돔 도작, 이런 것도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창이 열리는 것과 같은 유저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강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시컬라이트가 나오는데 저는 이전에는 시컬라이트는 처음 사용을 해 봤고요. 근데 간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슨 서버랑 파이어베이스랑 살짝 비교를 해 봤는데, 이거를 비교를 해본 이유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간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네 방법을 하나 찾아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험을 해서 MVP 빠르게 만들고 검증하고 요렇게 이거 요렇게 해 보면 어때요?" 이렇게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해 봤고, 그래서 보면은 로컬에 시컬라이트는 로컬에서 이제 시컬라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베러시컬라이트 3 패키지를 깔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해 정의하는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해 주면 되고요. 제이슨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이슨 파일인데 굉장히 제이슨 형식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레스트풀한 API를 구성할 수 있고요. 하지만 복잡한 쿼리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는 쪼끔 더 시간이 들지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누군가 만들면은 다른 사람하고 공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쉽 하 아무튼 좀 손쉽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근데 추가 비용이 뭐 발생할 수 있긴 하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요 내용들은 전부 이제 MSW나 뭐 오픈GL 제너레이터 같이 모킹을 제대로 API 명세가 제대로 있고 모킹을 제대로 해야 될 때나 아니면 더 유용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 DB는 아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요 시컬라이트 사용 방법을 보면은 initdb에서 요 밀스 db를 여기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서 정의를 하고 여기서 삽입을 해서 실행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db prepare에다가 쿼리문 날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URL이 강의에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데이터 URL을 흔히 쓰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소스이냐라고 보면은 베이스64 인코딩 형태의 이미지 소스이고, 베이스64랑 데이터 URL에 좀 같이 쓰이는데 이게 관계가 뭐냐 했을 때, 베이스64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으로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코딩하는 방법이다. 이진 데이터를 문자열로 만든 거다. 밑에 보면 제가 작성했던 예시를 지운 것 같은데 네 문자열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8비트 바이너리 데이터를 ASCII 문자로 표현을 했다고 하고, 사용처는 이메일 전송이나 URI, 제이슨 이런 식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전송을 해야 할 때 데이터를 텍스트 기반으로 전송을 해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URL은 URL 스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데이터로 시작을 하고 미디어 타입과 이 베이스64를 미디어 타입 이걸로 시작하고 미디어 타입 표기하고 베이스64 데이터를 포함한 URL입니다. 그래서 돔에 HTML이나 CSS에 이미지를 포함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밑에도 나와 있네요. 이미지 태그나 아니면 CSS 백그라운드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작은 아이콘이나 로고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파일 리더 API로 파일을 읽었을 때 이렇게 read as 데이터 URL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로드 시에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할 것이다. 작성을 해서
저희가 요 네 이미지 프리뷰를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내용 중에 서브 액션 내용이 있는데 이제 아래와 같이 함수를 서버에서만 사용된다고 스코프 최상단에 선언을 하면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서브 액션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보통 서브 액션을 한 파일로 몰아서 보관을 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요 서버 액션들을 갖다가 사용하기 한 번에 좀 용이하게 가져다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안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코드와 서버 측 코드를 한 번에 작성을 하게 되면은 빌드 프로세스에서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버 액션을 별도의 파일에 보관해서 서버 측 코드와 클라이언트 코드를 분리를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노출이 되지 않아서 보안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별도의 파일을 보관해서 유지 보수도 용이하게 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변경할 수 있으니까 코드의 이해와 수정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생성돼 서버에서 렌더링되고 전달되는 사전 생성한 데이터를 네 출력을 하는데 사전 생성하지 않은 데이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 이제 리발리데이트 패스를 통해서 캐싱된 페이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음 특정 데이터를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발리데이트 패스에 URL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요 특정 URL을 갱신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요 페이지 단위로 갱신을 할 수가 있고 그 레이아웃으로 갱신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전체 경로를 갱신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루트 경로를 입력하고 레이아웃을 입력하면 네 전체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보면 네 설정 기반 메타데이터 중에 정적인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객체로 정적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런타임에 의존하지 않는 메타데이터 런타임에 바뀌지 않는 메타데이터라면은 이렇게 예약어인 메타데이터 함수를 선언을 함수가 아니고 요 객체를 선언을 하고 할당을 하고 이제 익스포트를 하면은 넥스트JS에서 헤드를 아래와 같이 헤드의 여기 타이틀과 메타데이터의 네 콘텐츠가 입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아웃풋에 오지 태그도 입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얘도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적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 제너레이트 메타데이터라는 역시 예약어인 요 함수를 메소드를 통해서 함수죠. 함수를 익스포트하면은 데이터 패칭이 완료될 때까지 넥스트JS가 기다린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서 페이지의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페이지의 헤드 태그에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되고 이제 네 리턴한 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위와 같이 여긴 타이틀이네요. 네 헤드 태그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함수 내부에서 나파운드와 리디렉션 같은 페이지를 이동하는 함수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에러 핸들링과 리디렉션을 실어서 요 푸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때 나파운드로 이동을 시켜서 네 에러 페이지가 아닌 404 페이지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네 UX 개선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에 설정 기반 메타데이터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구분은
파일 기반 메타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파일 기반 메타데이터는 파비콘이나 뭐 아이콘, 네, 아니면 로봇, 사이트맵 요런 게 파일 기반 메타데이터고, 파일을 특정 경로에 있는 파일을 넥스트JS가 자동으로 읽어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파비콘 설정에 대해서, 네, 아이콘에 대해서 쪼끔 봤는데, 인제 기존에 작성하던 대로 링크 태그에다가 아이콘 사이즈별로 일일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넥스트JS가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앱 루트 폴더에 예약된 이름의 파일을 입력을 해야 돼, 놔둬야 되고, 그래서 아이콘을 타입과 사이즈까지 헤드에 이렇게 작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거 애플 아이콘, 아이콘, 파비 엑 이미지 X 아이콘, 파비콘 요렇게 작성이 되고요, 사이즈와 같이. 하지만 이거 앱 루트에 있어야 돼서 지저분해 보이는 점이 있어서, 만약에 요렇게 많은 아이콘을, 네, 넣어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토의나 뭐 아니면 간단하게 적용해야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보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